집안의 공기는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창문을 열면 원래라면 흙냄새와 꽃가루 섞인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찌든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금속을 오래 문질러 놓은 듯한 쇠비린내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독약을 묽게 푼 듯한 싸한 기운까지 풍겨왔습니다. 내 코끝은 예민해졌고 몸은 자꾸 긴장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손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나는 냄새였습니다. 환기구 쪽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지만 거기서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란다 쪽도 아니었습니다. 냄새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듯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배관 문제인가? 계절 탓인가? 그러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습니다. 요즘 댁은 어때요? 별일 없으시죠?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복도에서요.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냄새요? 아니요, 저는 못 맡았는데요. 무슨 냄새인데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냄새는 나만 맡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 안에서만 나는 냄새라는 것을. 냄새는 일정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희미하게 스며들다 갑자기 짙어졌습니다. 특히 오후 3시와 5시 사이, 꼭 그 무렵에만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에 맞춰 일부러 퍼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현관 앞에는 낯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벨이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반드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무게감은 늘 묵직했습니다. 상자를 발견한 순간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아들 도연이나 며느리 서영이 곧장 다가와 그것을 집어들고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두는 일도 부엌에 올려놓는 일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규칙처럼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나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주 와? 그러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회사 물건이에요. 업무용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설명은 모호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내 안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겼다는 것을. 거실은 내 공간, 서재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의 공간. 그리고 그 상자는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자의 송장은 늘 달랐습니다. 발신자 이름도 연락처도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상자를 들고 오는 택배 기사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리 없이 상자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우연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냄새, 같은 시간, 같은 상자, 같은 택배 기사.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나이 들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도연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 모습. 그 아이가 날 속일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또다시 냄새가 찾아왔고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냄새, 같은 상자.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근처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줄이 그어진 평범한 수첩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들을 의심하기 위해 수첩을 산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얀 첫 페이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 끝을 종이에 대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기록하자.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자. 날짜, 시간, 상자의 크기, 무게, 송장에 적힌 발신인. 줄자가 없어도 팔 길이와 손바닥으로 대강의 크기를 잴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손바닥에 전해지는 압력으로 가늠했습니다. 작은 디지털 저울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내 감각이 곧 저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진도 남겼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송장을 찍고 상자 모서리의 흠집까지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 글씨체와 숫자는 작은 단서가 되었습니다. 첫 기록을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3시 50분 상자 도착.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자의 크기를 적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정도. 무게는 두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 송장의 발신인 이름, 전화번호까지 빠짐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서재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첫 장을 채운 순간 집안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벽식의 초침과 겹쳐 울릴 때마다 정적은 더 뚜렷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도영과 며느리 서영은 점점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첩을 꺼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엔 얇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엔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관 앞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상자에서 풍기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아들 도연이 내게 건넸던 서류 한 장. 인감증명서였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오후 4시 무렵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도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의 발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택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집안을 잠식해 들어오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냄새는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도 동시에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도 공기 속 어딘가에서 은근히 스며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쇠를 긁은 듯한 금속성, 그리고 오래된 약품 냄새가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냄새가 짙어지는 시간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다가도 꼭 오후 3시를 지나면서부터 강해졌습니다. 그 무렵이면 현관 앞에는 어김없이 상자가 놓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조용히 상자가 마치 그림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언제나 상자를 집어들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꽁꽁 감긴 박스를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낯설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늘 곁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회사 물품이에요. 업무용이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녀는 짧게 설명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 문은 단단히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마치 바닥으로 삼켜지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왜 거실에 두지 않을까? 왜 늘 숨기듯 서재로 들어갈까? 의문은 쌓였고 의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서영이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휴대폰 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 휴대폰을 집어 들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서영은 망설이다 휴대폰을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려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마흔 상사 박 실장. 그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이번 달 송금 확인했습니다. 재고는 수요일 도착 예정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고, 송금. 이건 업무용 물건이 아니라 거래와 돈의 언어였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아 올리며 빠르게 알림창을 지웠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추측만으로 살 수 없다고. 의심을 사실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나는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4시 10분 검은 테이프 상자, 무게는 약 5kg. 내 방식대로 기록했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로 가늠했고 무게는 두 손바닥이 느끼는 압력으로 짐작했습니다. 송장에 적힌 발신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자 옆면의 흠집, 테이프의 결, 글씨체까지. 첫 기록을 남긴 순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벽식의 초침과 겹쳐 울렸습니다. 정적은 깊어졌고 집이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록은 늘어갔습니다. 사진은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백업했고 수첩은 서랍 속 깊이 감췄습니다. 상자가 도착할 때마다 나는 눈으로, 귀로, 손끝으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 수첩을 적는 사이 겨우 몇 분. 다시 나와보니 상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 서영이 나왔습니다. 손은 비어 있었고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낮에 상자 혹시 건드리셨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진만 찍었어. 곧 사라지던데. 반송했니? 그는 짧게 마치 미리 준비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반송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택배 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가족이 아니라 상자의 시계에 맞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에요. 늦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서영도 약속이 있다며 함께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가 조용히 놓였습니다. 나는 상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그 빛 속에서 검게 실루엣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열면 안 돼.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남의 물건이야. 아들 거야. 며느리 거야. 내가 함부로 열면 안 돼.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야. 내 집에 들어온 거야. 내 이름이 걸린 일이야. 알 권리가 있어.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상자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 느낌이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나 발은 이미 내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곧장 내 방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잡이를 2번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나올 때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상자 위에 칼을 댔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그었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1번, 2번, 3번. 테이프가 벌어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겉박스 안에는 또 다른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퍼백이 있었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현금 다발이 정연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5만 원권이었습니다. 5묶음. 아니, 6묶음. 눈으로만 보아도 2,5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밑에는 더 있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 봉투,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들.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주소가 낯익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란을 보았습니다. 박영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내 도장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서류 위에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류 위 내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도장이 새로 획은 분명 내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들에게 빌려준 그 도장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내가 약을 발라주며 했던 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중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들고 울먹이던 모습. 엄마, 나 바보인가 봐. 그때 내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똑똑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며느리 서영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나를 보며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혹시 이유가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마지막 한 번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금 다발과 공증 서류는 차갑게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급한 사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나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아들을 키워온 그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흐르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내 이름이 찍힌 서류를 본 순간 손끝은 차갑게 굳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수첩과 사진을 챙겨 들었습니다. 서류도 현금 다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증거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영숙, 너는 지금 내 아들을 고발하러 가는 거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네온 사이는 번쩍였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류와 도장, 그리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경찰서요? 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을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나는 접수 창구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들 또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십니까? 나는 손에 든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과 메모, 날짜와 시간, 송장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에 꺼낸 것은 내 이름이 찍힌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서류를 챙겨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나는 곧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사실 안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낡은 책상과 형광등 불빛, 그리고 철제 의자,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한쪽 구석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앉아 깊게 숨을 고르며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제 이름이 모르는 계약서에 도용되었습니다. 상자가 수개월째 집 앞에 도착했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이 그것을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직접 상자를 열어본 결과 제 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송장과 상자의 흔적, 내 손글씨가 증거처럼 빛을 냈습니다. 혹시 도장을 직접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몇 달 전 아들 도연이 잠시 빌려달라 해서 건넸습니다. 그땐 집안일로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증 서류는 저희가 압수하겠습니다. 그는 봉투에 서류를 넣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자 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내 입에서 아들 도연이라는 이름이 범죄 혐의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을 지키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내 휴대폰을 받아 사진 파일을 복사했고 수첩은 증거물로 촬영했습니다.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부디 제 이름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단지 제 존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곧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가족이라 해도 법은 냉정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리엔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경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서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만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숙.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목이 메어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삼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음보다 기록이, 감정보다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을 불러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은 식기도 전에 식어버렸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도연은 무겁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 끝으로 밥만 건드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오해일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눈동자 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오해로 움직이지 않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부른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은 이미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안에서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인감을 잠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계약서를 탁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다발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서 울리는 소리는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이어 며느리 서영의 진술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애써 자신을 변명하려는 억울함도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훔쳐 돈을 만든 게 오해야? 내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농담이야? 그 순간 아들 도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잠시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만. 그들의 욕심 속에서 나는 단순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관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진술은 확보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경찰서를 넘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의 목소리 앞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든 뭐든 내 이름을 짓밟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벽은 차가운 회색 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판사의 자리는 위쪽에 높이 자리했고 방청석은 그 아래에 촘촘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정 특유의 긴장된 공기, 종이 넘기는 소리와 낮은 기침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증인석에 앉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피해자 박영숙, 입장하십시오. 법원의 서기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가족 안에서가 아니라 법의 장에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 서영은 입술을 깨문 채 방청석을 흘끗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끝까지 말하겠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와 피고인 이서영 씨는 피해자 박영숙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과 기록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재판정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증거 사진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관 앞 상자의 모습, 송장에 적힌 낯선 이름들, 그리고 내 수첩에 적힌 빼곡한 기록들. 사진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 사실입니까? 아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도장을 잠시 빌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집을 지키려 했다면 왜 매매 계약이 필요했습니까? 대출이 아니라 매매입니다. 더구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들 도연의 어깨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번에는 며느리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이서영 씨,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며느리 서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장을 찍는 걸 도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법정 바닥에 떨어졌지만 판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가족의 눈물이 아니라 법의 증거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제 허락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도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삶과 명예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순간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벽과 천장을 울리며 번져갔습니다. 판사의 눈빛도 검사의 시선도 모두 내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은 길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긴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법정에서 나는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킬 것이다. 두 번째 공판은 첫날보다 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 기자들과 몇몇 시민들도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피고인석과 증인석을 번갈아 스쳤습니다. 오늘은 검사가 증거와 증인을 차례로 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검사는 무겁게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피해자 박영숙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입니다. 스크린에는 현관 앞에 놓인 상자의 사진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상자 크기, 송장에 찍힌 낯선 이름, 그리고 테이프 자국. 매 장면은 내 수첩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검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손글씨로 기록된 수첩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자의 특징, 발신인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록입니다. 판사가 수첩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 위의 글씨는 떨리지만 또렷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를 두고 사라지던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는 단정히 서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영숙 댁 앞에 놓고 초인종은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에게서 받았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들 도연은 얼굴을 감싸쥐었고 며느리 서영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모았습니다. 검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택배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묵직했고 비슷한 모양의 상자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김도연 씨나 이서영 씨가 바로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그 진술은 내가 수첩에 기록해 두었던 내용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드러나고 있구나. 검사는 마지막으로 경찰 감식반의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약서와 공증 서류에서 발견된 도장은 피해자 박영숙의 인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서명 필체는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인감은 무단 사용되었고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 피고인 이서영 씨, 증거와 증언을 부인합니까? 아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왔을 뿐입니다. 모든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언은 냉정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는 점점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후 곧바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재판정 문이 열리는 무거운 소리, 서기가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 방청석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한숨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내 존엄이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리자 방청석의 웅성거림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공방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 날, 판결을 앞두고 진실과 거짓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와 피고인 이서영 씨는 피해자 박영숙의 인감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현금 다발,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택배기사 증언까지 모든 정황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사기 행위입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내 귀에는 그 말이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과 인감이 증거와 함께 법정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나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범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가족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속에서 비롯된 비극으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존재를 훔친 걸 변명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판사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들 도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잠깐만 쓰고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아넘긴 죄가 잠깐이란 단어로 덮일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이번에는 며느리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이서영 씨,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며느리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법정 바닥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진실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은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공기는 한순간 무겁게 갈라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내 이름은 반드시 지켜진다. 법정 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매달렸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 피고인 이서영 씨,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서영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3년을 명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아들 도연은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깊은 절망 속에서 내려앉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그들의 눈물조차 말려버릴 듯 했지만 그녀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본 재판의 판결을 모두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리자 법정의 공기가 갈라지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길, 그 끝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을 나서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이전처럼 낯선 냄새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는 새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휘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그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손으로 그 판결을 만들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옳았다. 내 이름을 지키는 게 먼저였다. 정당함이 죄책감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감정은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사진 속 상자들, 송장의 흔적들, 내 손끝으로 남긴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3월 12일 오후 3시 50분, 3월 15일 오후 4시 20분, 3월 19일 오후 3시 30분, 날짜와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떨림이, 두려움이, 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며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기록은 끝났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숨을 죽이며 셔터를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그 이상한 냄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쇠비린내도 금속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피어난 꽃향기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깊숙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킨다는 것, 그건 단순히 인감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장 하나를 되찾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삶을, 내 존엄을, 내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서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었고 동시에 내 삶을 가장 깊게 흔든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도연이 형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내가 어떤 얼굴로 그를 맞이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법정은 정의를 말했고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지금은 소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나의 시간.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영 꺼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남았습니다. 내가 싸웠다는 증거로,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을.